지금부터 이번 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맹성현 교수님의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AGI 시대 도서관은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맹성현 교수님께서는 현재 태제대학교 AI 응용대학원장 겸 기획부총장 그리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AI 국가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에는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라는 저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AI 연구의 최고 석학이신 맹성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1박 2일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간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 하나의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앉은 학생들이 주로 A를 맞고 뒤에 앉은 분들은 주로 C로 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절대로 자리를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적은 고착될 것 같고요. 그 소개 받은 대로 제가 조금 도발적인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AGI 시대 도서관은 뭐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학술정보협의회 회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학, 뭐 도서관학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인 것이고, 그 어쩌면은 조만간 그 협의회 이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정보협의회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AI 시대에 맞는 그런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냥 교수로서 거의 모든 제 생을 채웠고요. 그 조금 연관을 짓자 그러면은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이 사실은 그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데에서 그 우리부터 아이스쿨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스쿨에서 제가 교수를 한 6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유로 인해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디지털 도서관 쪽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정보학하고의 좀 협업을 제가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뭐 정보 검색이라는 분야를 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어 처리를 갖다 항상 염두에 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챗GPT가 나올 쯤에는 제가 자연어 처리 연구를 또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 중에서도 챗GPT의 핵심이 되는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머나 랭귀지 모델 그쪽을 제가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책도 제가 강연을 좀 다녀보니까 처음엔 챗GPT 관련해서 강연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기대치가 너무 낮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육계에. 그래서 이제 책도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 양력 중에 오른쪽에는 이제 연구 활동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그 카이스트에서 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라큐스 있을 때부터 그 문과분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서 그쪽 분야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과 문과 나눠서 계속 평행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양쪽을 보면서 그런 또 융합센터를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소개를 봤을 때는 제가 기술 쪽의 교수로다 보니까 뭐 기술 얘기 하려나 보다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책도 많고 인공지능 소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편협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AI를 좀 접목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도서관 관련되는 주제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좀 약간은 다르게, 그리고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자료하고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토리 구성을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너무 찾지 마시고 이제 나중에 그거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고, 장표를 제가 몇 장 더 집어넣은 거 외에는 제 발표 자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AI 시대에 우리의 선택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냥 딸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제 사이트라는 게 볼드윈 작가가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도 도서관 살아남을 것인가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일단 직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워낙 이제 어저께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인공지능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집을 봤는데, 챗GPT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기조 강연 하신 분이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정책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세세한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개괄적인 모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뭔가 그냥 생각해보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알파고일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 3대1로 이겼어, 이런 얘기 이제 그때 쇼크를 한번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해오던 사람들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1년에 미국의 IBM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죠. 컴퓨터 회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왓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얘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퀴즈를 푸는 그런 능력이 있는 AI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 TV에 제퍼디 쇼라는 굉장히 아주 파퓰러한 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인공지능이 출연을 해서 휴먼 챔피언을 다 이겨버렸어요. 굉장한 쇼크였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이긴 거 거의 비슷한 그런 건데, 이게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기술은 뭐였냐면은 자연어 처리였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지식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정보통신부가 이거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해서 연구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수혜자였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저희 그런 연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10년 연구하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챗GPT 말고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막 부상이 돼서 우리들도 이제 질의응답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AI를 하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AI는 그냥 한 2010년 초부터 갑자기 부상한 소위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모를 때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가 나왔죠.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정보 쪽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시지만은 2024년도에 노벨상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제프리 힌튼한테 갔죠. 그래서 물리학상이 글로 가고, 그다음에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서비스한테 화학상이 갔죠. 왜냐하면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갖다가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를 한 10년 걸릴 일 갖다가 그냥 몇 달 만에 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또 노벨 화학상도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AI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벨상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한 5년 안에 노벨상, AI가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공동 수상할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받습니다. 나중에 5년 내에 저랑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아시지만은 이제는 점점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데 작년 2024년에 정말 뭐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술이 막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도 그렇게 뭐 맘모스 우리가 뭐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동영상을 그냥 말로 시켜서 동영상도 만들 소라라는 그런 AI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AI가 이제 로봇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겨 AI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이 뭐 커피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2025년 올해에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엔비디아의 그 대표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할 때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만든 말은 아닌데 이제는 그냥 AI가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스템하고 AI하고 이제 합쳐진 세상이 온다. 그래서 로보틱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한데 로봇 말고도 우리가 휴대폰에 AI가 들어간다고 또 그것도 피지컬 AI고요.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이제 생활 곳곳에 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많이 해봤는데 제 예측도 그렇지만은 미국 국무성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엔트로픽, 오픈 AI 이런 회사들의 연구자들하고 모여서 수기를 한 거예요. 자,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2028년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AGI 시대가 온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AGI가 뭐냐? 여기서 이제 AI인데 가운데 G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럴이니까 그러니까 범용 AI,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일반 지능 이제 그런 지능을 가진 AI가 출현한다라고 예측을 한 건데 저도 뭐 그 정도면 확실하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책에 그런 걸 인용하고 그랬는데 잘 안 보이시면은 전체 AI를 가서 우리 좀 시대적인 그 맥락을 보면서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AI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거잖아요. 지금 당장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쓰는 것도 저도 굉장히 권장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를 좀 감을 잡아야 계획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준비를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좁은 AI, 내로 AI, 뭐 범용 AI, 또 초지능 AI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챗GPT가 출현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범용 AI 시대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범용 AI가 온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구간을 갖다가 이제 범용 AI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범용 AI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발전하겠죠.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해서 결국은 AI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인간보다 더 잘하는 시대, 거의 비슷하게 하는 시대, 그걸 우리가 AGI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어느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AI를 만드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겠죠. AI가 만드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힘들겠죠. 그때부터는 어떤 그 지적 지능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가 특이점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가 온다. 그러니까 초지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 뭐 100년 만에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뭐 2, 3년 아니면 이제 AGI 시대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초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맥락에서 그 AGI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챗GPT를 많이 쓰고 있고 유사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텍스트 위주로 질의응답을 하는 일종의 챗봇처럼 이제 작동을 하다가 이제는 멀티모달로 가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센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재밌게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미지 하나 주고서 나 이미지를 갖다 쓰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내가 그 발표 자리 못 쓰겠으니까 네가 좀 하나 만들어 봐라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줬습니다. 뭐 그래서 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가운데 인공지능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봐 그랬더니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을 쭉쭉 거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미지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역할이 뭐냐면 AI를 개발도 해왔지만은 사실 현재 AI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AI를 괴롭혀요. 자꾸 도전을 하고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저런 거 할 줄 알아 이러고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좀 잘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미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물어보고 자 이거 네가 그린 건데 좀 자아 비판 한번 해봐라. 네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답을 딱 줬는데 그래서 뭐 이 그림은 뭐 금융회의 환경 언제 뭐 시점을 얘기하고 10년, 20년 얘기도 하고 쭉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 그린 부분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운데 AI 그 홀로그램이 있는데 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고 참가자간 상호작용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네가 다시 그려봐. 자아 비판했으니까 다시 그려봐 그랬더니 이제 새롭게 그려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아마 어제 강연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리를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 센스도 있고 뭐 우리가 텍스트로 시작했지만은 시각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그런데 이젠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얘가 점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달리티 인풋을 받아서 또 마찬가지로 형태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생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AI가 이런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 못 맡잖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센서가 있는 것들은 얘가 거의 다 이제는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저 한번 링크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뭐 수노라고 어저께도 아마 저기 소개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자료를 봤더니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노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인데 그게 맞는 음악을 하나 좀 작곡을 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 이미지도 이제 AI가 만들고 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대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 가사를 지어내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나왔는데 걔가 이 합창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만 하지 말고 게다가 좀 현악기도 좀 집어넣어달라, 앙상블 해달라 했더니 이제 만들어주고 링크 하나 보이죠? 오른쪽에 Never dreams in a distant call. In quiet moments I feel 네, 그거 small, garden blooms in silent grace. Colors dance in a timeless space. 아니면 뭐 Forest 가운데 whispers beyond my reach. Secrets hidden in the shadows reach. Windows frame a world so free. Colors dance in a timeless space. Forest whispers beyond my reach. Secrets hidden in 배현진 the 사모님 shadows 죄송합니다. 제가 좀 reach. 2층 내려와서 해봤어야 되는데. 네, 안 돼요? 네, 안 되면 놔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노라는 그 음악 AI가 있는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뭐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악하신 전문가한테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뭔가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음악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전문가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평균적인 그런 음악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이제 미술도 그렇고 거의 모든 우리 창작 영역까지 이제 AI가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현재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 에이전트가 뭡니까? 이제 행위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행동까지 하는 AI다. 그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소나기가 들이쳐서 제가 못 오게 됐어요. 그럼 우리 배현진 사무관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방법을 찾을 텐데 뭐 전화도 해보고 막 할 거잖아요. 또 뭐 어나운스 저기 또 하고 말해서 이제 뭐 캔슬됐다 얘기도 하고 별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한테 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해결 좀 해줘. 그럼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할 때 전화하고 공지할 때 공지 다 보내고 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바깥에 비가 오겠다 그러면 비가 언제 올지도 다 뭐 알아보고 해갖고서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각각 갖고 있던 그런 행동들을 갖다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얘는 센서도 가지고 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인지작용도 하죠. 다른 AI처럼. 근데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서 환경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주인님이라 그러면 주인님의 성향도 알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그런 AI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양한 정보 소스, 여러분 이제 정보 전문가시잖아요. 다양한 정보 소스를 다 연결을 하고 또 행동도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능도 연결을 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귀찮아 하면서 자꾸 맡기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AI한테 점점 많은 파워를 주고 자꾸 자율성을 자꾸 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던 걸 다 모아서 얘가 하니까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AGI 시대가 오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에서 올해 얼마 전에 그 AGI의 5단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한 건데요. 5단계라는 것이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AGI에 도달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AGI 시대가 올라가면 이 5단계가 다 나름대로 발전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가 대화형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대화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1단계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잘할 수는 있지만 2단계가 뭐냐면 추론형입니다. 리즈닝, 추론형이에요. 그래서 추론을 지금도 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 그 AI도 잘 쓰는 분을 보면은 그 체인 오브 서트라 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문제풀이를 할 때. 그건 이미 이제 추론형인데 완벽하지는 않고 AI도 기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부분이 이제 발전이 돼야 제대로 된 추론형 AI가 나오는데 그게 이미 거기는 저희가 이미 들어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이전트형은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다 합해서 이제 액션을 취해주는 그런 AI잖아요. 올해의 실리콘밸리의 화두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AI입니다. 거기에 모든 기업들이 다 그거 개발하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좀 초보적인 단계인데 지금의 그 기술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정말 내년이 되면 어떤 에이전트가 나올지 좀 상상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형이란 건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구, 기술, 개발 이런 쪽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딥 리서치처럼 연구를 해주는 AI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연구자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 사서비스가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인데 그거를 얘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혁신을 왜 만드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혁신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 왔냐? 이렇게 우리 되게 이제 단답을 좋아하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냥 2단계 어느 정도 왔다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3단계, 4단계도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제 5단계는 뭐냐면 조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올가나이즈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CEO를 생각하시면 돼요. CEO. CEO들은 그 어떤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회계도 알아야 되고 인사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영업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다 알고서
그 CEO 같은 사람이 이게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단계 AI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5단계 AI가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서 마케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럼 인간이 설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인간은 굉장히 천천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이제 진화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자, 인간하고 AI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하고 AI하고 협업을 한다. 아니면 경쟁을 한다. 아니면 충돌해서 걔를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고 경쟁한다고 하니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도서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신노동을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는 우리 AI가 그냥 인터넷 타고 클라우드 통해서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얘가 언디바이스 AI가 돼서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 그러면 생활 곳곳에 다 AI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근데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뇌에서 생각하고는 사고의 구조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거의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구 전체를 봤을 때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이 잘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는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TTA라는 데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올 초에 나왔죠 아마. 제가 거기에 이제 뭐 컨설팅 자문을 좀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범용 AI가 나왔을 때 어떤 위험이 올 것인가를 보는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좀 한 거는 뭐냐면은 그 AI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AI가 무기화가 된다. AI는 그대로 있는데 누가 무기를 쓰는 거예요. 또 AI가 뭐 자율성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에 너무 과적용돼서 이상한 짓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위험이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좀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AI가 의도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의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아주 쉽게는 지금 우리 AI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AI에 과의존하고 그런 것들은 일단 어떤 정서적인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피해가 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이나 뭐 이런 의사결정 약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이 이제 지대하다 이런 건데 특히 사회 혼란이나 뭐 이런 의사결정 약화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진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시스템 장애 난 거는 금방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건 대처를 세워야겠다라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사회학자들이었죠. 사회학자들이 휴대폰이 나온 다음에 몇 년 써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거꾸로 가서 이제 평가를 해보잖아요. 근데 AI는 문제가 뭐냐? 너무 빨리 변해갖고 그렇게 천천히 뭐 사회학자들이 천천히 이렇게 연구하고 할 만한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얘가 나와서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들은 영향을 막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가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영향 중에 이제 어떤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AI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을 좀 자동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갖다 맡기는 거거든요. 정신 노동을.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산업에서는 자꾸 이거 응용하려고 그러죠. 내가 옛날에는 100명 데리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10명이면 좋게. 효율성이 확 올라가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그러면 AI 도입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90명은 뭐 합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이슈가 나오고 노동 이슈가 나오고 현재는 우리가 사람이 부를 창출하는데 모든 걸 AI가 한다는 얘기는 이제 AI가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AI가. 그렇죠? 그럼 AI가 부를 창출하면 그 부의 소유권은 누구냐는 거예요. 빅테크라고 지금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부의 편중이 확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막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유, 우리 뭐 지금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것도 귀찮은데 이틀만 일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나는 그건 뭐 다 팽팽 놀기도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그 돈은 누가 버느냐.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꼭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하느냐? 자아 성취란 것도 있잖아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취감 같은 게 다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인간인데 그게 싹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 5년만 지나면 이게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느냐?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느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하면서. 근데 이제 인문사회 쪽에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정신노동이 자동화되면서 일어나고 현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의사결정을 과하게 이제 의존하는 그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그건데요. 지금 여기서 AI를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은 그냥 맨날 붙어 씁니다. 항상 그거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AI 전문가라고 돼 있어서 이제 AI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거기 단톡방 한 700명 모인데 가보면은 엄청난 이제 기술 내용이 막 올라오지만은 또 이제 그 논란이 되는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막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그런데 이제 디베이트가 딱 진행이 되면은 어떤 AI를 아주 잘 쓰는 분이 그 디베이트 상황을 전부 다 모아다가 AI한테 탁 주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또 기가 차게 정리 쫙 하잖아요. 균형을 맞춰가면 이건 어떠고 그게 그럼 그 AI를 쓴 사람이 그걸 다 올립니다. 그 단톡방에.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700명의 AI 전문가가 모였는데 AI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AI가 정리를 해주면 그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의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AI 전문가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딴 데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과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노력을 안 들이려고 그래요. 그냥 쉽게 가려고 그래요. 얘한테 맡겨봐. 얘가 뭐라 그러나 보자. 심지어는 어디 가서 무슨 그 건배사 이런 거 시키면은 그것도 AI한테 물어보고 갖고 오거든요. 저거 갖고 와라고. 그래서 그 AI 따라서 그냥 읽듯이 건배사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데 그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모여서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정보 교류도 하고, 그죠? 뭐 네트워킹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함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AI가 있으면 다른 인간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데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그럼 우리는 사람 사이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치 그 늑대가 AI 그 개로 진화를 하면서 그 뇌 용적이 한 20-30%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런 상황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귀찮으니까 자꾸 다 맡기니까 우리 뇌를 쓸 일이 없잖아요. 뭐 몸도 쓰기 싫어하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마치 그 애완견처럼 그냥 가축화가 된다. AI의 가축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 군데서 강연한 거는 누가 뭐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1000번을 안 넘어가요. 뭐 몇백 번 그러는데 어느 그 회사에서 와서 커리어데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제 책 쓴 걸 알고 비디오를 유튜브를 하나 찍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돈은 하나도 못 드리는데 그냥 좀 찍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젊은 대표가 너무 괜찮아서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한 40분을 찍었는데 그거를 13분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올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의 10만 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기껏 해봤자 몇백 회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뭘까 그러는데, 뭐 많잖아요. 지금 저기 AI에 관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짧다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는 여기 나온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13분짜리니까, 이거 여러분이 많이 본다고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13분짜리니까 재미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저기 동아일보에 제가 이제 고정 칼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가 나갔는데 거기에 AGI 5단계라는 거를 지지난주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저보고서 3주 만에 어떻게 제가 계속 글을 씁니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 이름이 이제 그 맹성현의 AI 시대 생존 가이드라고 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칼럼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우리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도서관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은. 자, 저는 이제 도서관학을 전문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정보학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지만, 저는 좀 비전공자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질러도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지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은, 지식 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제공하는 거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션이고, 제 생각에 아직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미션인데, 점점 진화가 돼서 이제 어떤 사회적 포용이나 뭐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됐고, 요즘은 또 교육하고 평생교육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뭐 이제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서도 역할을 좀 하자. 또 뭐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허브 역할도 하자.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서관이 이렇게 진화돼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런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도서관의 미션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AI 시대가 왔는데 그럼 도서관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또 오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 가치였던 지식정보 수집, 보존, 제공, 그것만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록 보존 기능을 이제는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디어가 달라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 가속화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를 갖다가 우리가 컨텐츠 생산하고 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도 간과하고 있는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AI인 이유는 얘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그 콘텐츠 때문에 AI가 이런 능력을 가진 건데, 그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AI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잘 시켜야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AI가 안 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그냥 정말 주먹구구쇼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건 학습을 갖다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메타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구조 같은 걸 잘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더블린 코어 그 국제 컨퍼런스를 제가 키노트를 한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AI가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뭐 이미지도 만들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다 AI가 저장돼 있잖아요. 가끔 다운로드 받고. 근데 AI가 만든 컨텐츠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방안이 있으세요?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 커뮤니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공학자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가치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AI가 이제 에이전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그게 등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정보 서비스에서는
정보를 서비스라고 제공하는 게 큰 역할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안 해도 모든 정보 내가 다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서관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희소성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시대고, 또 예전엔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잘 모아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AI가 해주잖아요. 아주 슈퍼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AI를 통해서.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고급 정보가 자꾸 대중화된다는 거죠. 또 이제 AI가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추천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추천을 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있는 사서분들이 추천하는 거하고 AI가 추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사람들은 자꾸 AI 쪽으로 가겠죠. 훨씬 더 포괄적이니까. 그런 위협이 있고요. 그 사회적 포용이나 뭐 교육 쪽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상용 AI 시스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걸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이나 접근성, 그 도서관이 갖고 있던 그 공공성이나 접근성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서관이 제공했던 사회적 포용하고 또 공공 접근성, 그런 가치가 점점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뭐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뭐 AI를 사용한 그런 교육용 컨텐츠 플랫폼이 막 나오니까 과연 지금 어떻게 그 경쟁이 될까, 그런 걱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협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는 몇 가지 기회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I는 AI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 중심의 어떤 정보 허브로 지금도 이미 정보 허브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 중심이 더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 중심이 뭔가 이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세대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최빈 국가의 국민, 그다음에 개발도상 국가의 국민, 또 지금 우리 선진국가 국민이 다 같이 함께 사는 유일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워낙 우리가 급속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어린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그런 학습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어차피 인간이 과의존 안 하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예술 어떤 그런 데 허브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그냥 이렇게 뭘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 도서관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허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어딥니까? 수서 쪽인가요? 그 느티나무 도서관에 가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은,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이나 뭐 교육자, 공공기관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AI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소셜 러닝이나 네트워크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은 게 변환이 되고 있지만은 오프라인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같은 연결하는 그런 학습 커뮤니티, 또 AI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것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갖다가 길러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강연 요청을 받고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아니면 도서관 분야의 선진국, 그런 데서는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냐 봤더니, 그 핀란드에 있는 도서관, 우디라는 도서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자, 이제는 정보를 접근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공동 창조를 지향하는 센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맥스페이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기술하고 지금 기술이 지금 막 발전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느리게 진화하잖아요. 그 갭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하고 기술하고의 어떤 그 두 개 중심을 놓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도서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도서관, 뭐 음악홀, 뭐 레스토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갖다가 다 합쳐갖고 동시에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참여형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서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사설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서관이 책이나 컨텐츠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경험 중심입니다. 그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AI하고 인간하고 자꾸 대척 상태 볼 수밖에 없는데 AI가 못하는 거 그거군요. 얘는 경험을 할 줄 모르고 경험이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지역 주민을 봐도 그렇고 좀 경험 중심으로 확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가 여러 작은 나라지만 여러 면으로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거든요. AI도 지금 뭐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AI 능력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데이터 기반의 이제 스마트한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동선을 생각해서 건물까지도 막 구조를 바꿔놓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 그냥 컨텐츠 제공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한테 맞는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AI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체험 학습을 위해서 어떤 몰입형 그런 디자인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계속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혁신, 이제 그걸 위한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도서관만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도서관 주위에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하는 그 활동에 도서관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AI가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한테는 좀 이렇게 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즈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받아내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시켜주고,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거니까 좀 이렇게 문화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인간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70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 미션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5가지를 제가 정의라기보다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하나가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동그라미에 그려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인간하고 AI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 도서관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싱가포르나 핀란드 도서관도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추상을 해보니까 맞네, 이제 인간 플러스 AI 협력 허브가 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도서관은 뭐 어떨 것이냐, 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협력하고 이제 공존하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인간하고 AI하고 각자가 강점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AI하고 인간의 강점이 뭔가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하여간 거기에 맞춰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용자 중심으로, 인간 중심이니까 그 맞춤형 정보 제공하고, 그래서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서관을 왔습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를 안고 왔어요. 그게 그냥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문제를 같이 액티브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도서관의 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인간하고 AI하고 이제 공존을 한다는 게 아주 핵심 키워드인데, 저는 책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답은 이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병법에 나온 거죠.
자, 지피지기 백전불패는 전쟁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런 병법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GP는 뭡니까? AI를 얘기하는 거죠. AI를 이해를 하고, 근데 AI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인간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공존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존의 논리는 뭐냐면 AI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AI를 지금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공존이라는 건 서로 상호 호혜적인 거니까. 그럼 우리는 AI한테 뭘 해주면 될까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얘한테 정말 좋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습 데이터를 줘서 지금 착하게 윤리적으로 맞는 그런 AI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AI라는 거는 한 군데서 만드는 게 전 세계에서 난리가 치고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단체나 뭐 조직이나 기업에서 안전성, 윤리성, 그다음에 얘가 과연 진실되냐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해주는 게 AI를 위한 거, 그게 곧 다시 한번 사이클백 돼서 인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보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데? 인간은 뭐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존을 하고 심지어는 공진화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게 뭐 50년, 100년 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 10년만 돼도 바로 다가올 이런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능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 엔트로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밑에 다 AI 그 모델들인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IQ의 그 정규 분포예요. 인간 IQ. 그래서 지금 중심이 한 100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IQ가 100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130 정도 되는 데가 아주 구퉁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IQ 130 이상을 갖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옴니 3, 챗GPT, 옴니 3가 지금 맨 오른쪽에 있거든요. 135 정도 IQ를 갖고 있다고 나온 겁니다. 135.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한 1% 정도의 사람만이 AI보다 더 똑똑하다 이겁니다. 99%는 GPT-4 옴니보다 다 못하다는 거예요. IQ 면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를 한다는 거는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뭐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지만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 이제 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능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능이 다양하다. 그래서 언어 지능도 있고 논리 수학 지능도 있고 시공간 뭐 음악 지능 쭉쭉 나가다가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자기 성찰 지능도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자기 성찰 못하는 분 좀 보이시죠? 그런 분들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지능도 있고, 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시험 보면 그거 보는 게 위에 두 개잖아요.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수능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다양한데 왜 우리는 두 가지 지능에 천착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교육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평가하고 GPA 따지고 출신 학교 보고 그러고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 AI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저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IQ 테스트가 대개 저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그게 탑 1%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대적이 안 되는데 도토리 키즈 얘기를 왜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냐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전시켜서 AI가 나한테 그 경쟁자가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날리지 지능 이제 안다는 거 상관이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안다는 거 말고 느낀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knowing하고 feeling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입니다. 제가 딱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feeling이 탁 오잖아요, 지금. 그죠? AI는 보고 분석할 거예요, 분명히. 뭐 손예진이 나오고 어쩌고. 근데 우리는 느낌이 탁 오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떠세요? 정반대의 느낌이 팍 들어옵니다. 그죠? 갑자기 저희가 다운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진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잘 봐야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인간, 생물체, 생물학적 존재하고 AI, 디지털 존재하고를 제가 이렇게 대비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봤더니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가 의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욕망이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어떤 우리는 의도도 갖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예술가가 되고 자의식. 자, 의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저도 관심 많은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최고의 학자가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의식의 기호물 시작해서 의식이 뭐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식이란 거를 인공지능 학자 중에 일부는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도 의식을 갖게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기 전에는 의식이 생길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그랬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AI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보면은 의식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인간은 이제 브레인이 있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이제 외부 세계를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그걸 통해서 뭐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인간 몸의 내부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몸이 있어야 되고 이 장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프다는 거는 뭔가 위하고 관련되는 거, 숨이 막히다는 건 폐하고 관련되잖아요. 그게 왜 발달했느냐? 인간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부도 봐야 되고 외부도 봐야 돼요.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우리 신경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한은 내부란 게 없고 내부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느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느낌이 안 생기니까 의도도 생길 수가 없고 호기심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지식적인 거는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잘할 거야 앞으로. 그죠? 그래서 뭐 공감 능력도 이것도 이제 느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경험을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면 걔가 다니면서 뭐 커피도 만들고 경험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70년, 80년 살면서 하는 그런 아주 그 깊은 경험은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서 그거를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로서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거고, 창의성, 우리 맨날 창의성은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제 AI도 상당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인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AI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왜 안 보이나? 제가 그린 게 뭐냐면 AI가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공감 능력의 아랫부분하고 창의성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느낌하고 감정이 관련된 부분에는 못 올라가고 딱 스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위에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에. 자꾸 뭐 논리, 수학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건데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소유하기 힘든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인간 세계이고 오른쪽은 AI인데, 자, 아까 감각, 지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감정이 나오고 호기심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고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원천적인 거고 그걸 인해서 학습 능력도 나오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마음 모형 등등 다양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럼 AI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저는 AI도 이제 센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평균 모델, 뭐냐면 워낙 많은 거를 받아들이고 AI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훌륭한 평균 모델을 갖고 있고 감정이나 인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감정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흉내는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보면 섬찟해요. 와, 얘가 나의 감정까지 이해를 하는구나. 근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아, 이 사람이 슬픈 상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가슴이 있어서 그런 걸 느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흉내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컨텐츠로부터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직접 경험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뭐 의도가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목표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목표가 있어요. 학습을 시켰을 때 이런 목표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 목표는 있는데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대비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의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간하고 좀 다른 게 있겠죠.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창의성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형태의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지능, 인공지능이 어떤 차이가 있나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상이란 건 뭐냐면 이미 AI가 넘어섰다, 인간을. 중은 비슷비슷하고 곧 이제 AI가 넘어설 것 같다. 아직은 뭐 인간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하, 이거는 당분간은 AI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제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오른쪽 하단에 그 노란 걸로 표시된 게 딱 3개가 나왔습니다. 하. 이 3가지 영역 외에는 AI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그럼 살아있는 도서관 시나리오 넘버 2 차별화 전략인데 결국은 일단 감성적 교류하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걸 제공하는,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계적으로 데이터나 컨텐츠를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뭐 문화적 다양성을 다 이해를 하고 사는 거, 그런 것들 아까 나왔던 얘기를 정리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을 저는 강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정말 저는 그냥 독서 모임이나 토론에 다 해오시던 건데 그걸 좀 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또 실제 그 참여자 중심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상호작용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만이 호기심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촉진하고 또 신뢰를 갖다가 높여주고 뭐 공감,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할 바지만은 특히 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사회적 영향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은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지금 미래 세대 교육이 걱정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AI 때문에 뭐 교육 분야가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AI가 영향을 미칠 그 직업들 이제 나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없어진다는 것도 얘기가 많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각 그 학위별로 봤을 때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AI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봤더니 74%다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학원을 가서 더 고급 인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64% 정도는 AI한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영향을 받는데 영향 안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고졸, 대학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정신노동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고임금 고소득 노동자들, 정신을 쓰는 사람들, 지식 노동자들이 점점 이제는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변호사, 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남는 거는 몸하고 머리를 같이 쓰는 사람들. 왜? AI는 아직까지는 몸이 없잖아요. 이제 로봇이 이제 막 발전하면 또 거기도 또 위험해지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가 오히려 안심을 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는 5분 전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일자리 쪽을 이것도 새로운 건데 이거는 그 엔트로픽에서 자기네 그 AI를 사용하는 그 형태를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 그다음에 그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제 그 요약만 해드리면, 아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머리 막 넘어가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직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뭐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포트 그런 게 맨 위에 있고 쭉쭉 있는데 좀 특이한 것만 보게 되면은 지금 사무실 환경이나 행정하는 그런 서포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실제 트래픽도 꽤 많다 이런 거고,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에듀케이션 인스트럭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는 게 좀 중간에 있는 거고, 거기도 상당히 이제 많은 트래픽이 있고 많이 쓴다는 얘기,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컴퓨터 수학이죠. 수학 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코딩 목적으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다 잘리고 있어요,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코딩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되냐? 막 잘려나가는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아주 각광받던 직업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자꾸 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많이 쓰는 데는 그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AI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를 계속 추이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게, 자, 그러면 AI 시대에는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실력을 길러야 될, 역량을 길러야 될 건 저런 거다. AI 리터러시.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 다음에 AI가 항상 올바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크리티컬 띵킹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를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공부 안 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 중요하고 창의력 중요하고 통찰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AI하고 대적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확장을 시키자. 어떤 정서적인 그런 그 인간담. 자, 인간담이 뭔가,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감에 기반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험 체화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하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부탁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이런 시대가 와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뭐 완전히 다른 데 다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서관에 좀 내가 기대를 걸어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뿌리 운동처럼 도서관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1200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그 학교 도서관 빼고. 이게 엄청난 인프라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거 다 움직여만 준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좀 몇몇 관계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때 생각은 뭐냐면은, 자, 학생하고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학생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고, AI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AI를 반드시 하나의 축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 구도가 좀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서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AI 시대 도서관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컨텐츠 기획 관리 활용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지만, 자, 인간 AI 상호작용을 위한 컨텐츠, 그다음에 AI를 위한 좀 고급 학습 데이터 제공을 꼭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그냥 놔두시면 그냥 그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막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AI가 생성해낸 데이터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도 좀 확장을 하셔갖고 책임을 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고 AI를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가져다 주는 능력을 100%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보 전문가니까 컨텐츠 중심적으로 사고를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컨텐츠가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AI가 만드는 컨텐츠도 있다. 이런 걸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연락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AI 협력 그 허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제 연락 지금 태제가 아니 카이스트만 있네요. 그냥 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네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이가푼이라고 합니다. 제가 17년도, 18년도 그때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유행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AI 예가 아까 실내로 들었던 의료용 로봇 왓슨,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해서 법률,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따른 그런 인공지능 도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거의 뭐 유명무실해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양형 기준 같은 거 이런 쪽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AI가 이제 어떻게 발전돼 있고 그리고 왓슨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왓슨 때문에 제가 연구과제 제가 10년짜리를 제가 했다 그러는데 한 중간쯤 됐을 때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AI가 막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술 자체는 옛날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게 실용적이지 못하다가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GPU가 나오고 해서 그 모든 거가 종합이 되니까 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고 그래서 갑자기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이 왓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호 기반의 AI라고 얘기하는데 뭐 규칙 기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고 그 중간에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AI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저쪽 옛날 기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뭐 예상 같은 걸 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다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이 달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또 그걸 갖다가 AI를 이제 의료 분야에 주로 이제 적용을 했던 건데, IBM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길병원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차병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들여오려 했는데, 사실상 AI 분야에다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의사들이 보수적이라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고급 지식을 갖다가 생산해내고 지능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진짜 고급 지식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분야로 갔는데 그쪽하고 뭐 일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사들은 뭐 생사탈을 그런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좀 추상적인 얘기였고요. 지금 AI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으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열심히 듣긴 하셨는데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음악 영상 못 들었던 거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Casting shadows long and lost, meadow dreams in a distant call. In quiet moments I feel small. A garden blooms in silent grace, colors dance in a timeless space. Forest whispers. 여기 지금 가사 나온 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 음악이 그냥 뭐 몇 분, 제가 이거 하는데 뭐 한 1분 걸렸을까요? 한 2분? 왜냐하면 처음에 프롬프트 집어넣었다가 합창만 나와서 바꿔달라고 여기 안 나오는데 영어 프롬프트 한 문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들려줬더니 이제 친구 하나가 뭐 산림과학 원장 이런 거 같은 친구가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그 과정인데 그게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쁜 일이라 그걸 누가 또 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시를 집어넣어서 음악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또 해줬거든요. 그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얘가 대단한 건데 자꾸 저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한번 해봐라 직접.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게 했는데 근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 사례는 자꾸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죠. 워낙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이. 더 질문 왜요? 여기.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감동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한국은행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정보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고급 정보, AI가 학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또 제공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학술 데이터라던가 고급 그 서비스들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보면 AI 학습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고급 정보들을 받아서 학습한 AI 쪽이 더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원 저작을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 업체들이 더 살아남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뭐 예를 들면은 챗GPT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긁어서 학습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내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알지는 못하고 근데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이거 우리 데이터 다 썼다 이렇게 돼갖고서는 이제 클레임을 걸고 어떤 그 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자체가 무슨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거기서는 자기네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정받으면 되니까 계약을 맺어갖고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앞으로는 자기네 신문사 데이터 쓸 때는 돈을 내고 써라라고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떠도는 데이터니까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잡아 썼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안 되라고 하는데 나중엔 또 풀릴 거잖아요. 돈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는 정보하고 컨텐츠의 그 가치가 점점 더 인정을 더 받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AI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응용처마다 뭐 은행이면 은행, 무슨 뭐 신문사 그런 데마다 특화된 AI를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GPT 뭐 4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스케일업 되는 걸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매개 변수가 GPT 3.5는 1750억 개인데 지금 몇 개냐? 10배는 늘은 것 같다. 그냥 다 추정입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 또 다른 회사 차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분명히 NDA 다 쓰고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리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뭐 추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떤 컴퓨팅 능력으로 봤을 때 한 3년마다 그 지능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능 지수 같은 거가 한 1000배 정도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 앞으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현재 우리 AI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 1000배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 지능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능을 다 갖고 있으면은 어떤 개별적인 영역의 그런 지능이 필요 없이도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빅 퀘스천인데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픈 AI 같은 데서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지능을 가진 걸 만들어내면은 개별 지능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고, 근데 그 대신에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컴퓨팅 타임도 그렇고 뭐 냉각수, 전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못 간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런 돈이 없는 데에서는 결국은 개별적인 지능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 응용처마다. 그런 거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급 정보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도서관 같은 데서 저 얘기 좀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는 이제 뭐 서비스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걸 원할 거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정제를 해서 해야 될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 싸움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공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눠서 방향을 좀 찾아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앞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과제 제출 시에 AI 받는 걸 허용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했을 때 그 이유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점점 이렇게 갈수록 좀 어려운 질문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행스러운 게 저는 이제 정년 퇴임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후배 교수들 많이 알고 있고요. 같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저희는 기술 기통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 굉장히 허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요. 그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벽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학교 있을 때부터 쓰게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 이 정도에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당연히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대학생 정도면 당연히 쓰게 해야죠. 그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못 쓰게 하면 그만큼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갖다 AI 시켜서 갖고 온 거하고 네가 쓴 거하고 구별이 안 가는데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AI를 써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AI가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학생이 A를 통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B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AI를 써가면서 과연 이 학생이 스스로 한 거냐 안 한 거냐 판단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터니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절 뭐 그런 거 소프트웨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보고서 알아서 써갖고 알아. 그러니까 챗GPT 써도 AI 써도 좋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나중에 네가 와서 발표 한번 해라. 그 내용 갖고 질의응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알고 쓴 건지 아니면 시켜서 그냥 갖고 온 건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품이 가죠. 1대1로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학생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또 뭐 다른 이슈가 있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 대상으로 강의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10명만 데리고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AI를 갖다가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 내가 그 어떻게 내가 적응하느냐의 그 이슈 같아요. 곳곳에서 교육도 그렇고 뭐 모든 영역에서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쓰나미입니다. 이게 훨씬 강력한 쓰나미예요.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해 갈 수 없는 그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늦게 가도 괜찮은데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마쳐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